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미라고 해요. 올해 56살이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삶을 살았네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보려 해요. 너무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볼게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좋았어요. 학교에 가는 건 저한테 큰 즐거움이 아니었거든요. 학교 빠지는 건 일상이었죠.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숨바꼭질하듯 집으로 숨어들고 엄마가 저를 찾아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랑 부딪힌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 몰래 학교도 빠지고 친구들이랑 고고장에 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 엄마는 공부 좀 하라고 매일 잔소리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학교보다는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게 훨씬 좋았어요. 어느 날도 학교 가야 하는 아침이었는데 눈 뜨자마자 오늘은 고고장 가야지 마음먹었죠. 가방도 대충 챙기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살짝 집을 빠져나왔어요. 골목길을 따라 친구들과 몰래 모여서 동네 고고장으로 향했어요. 고고장에 들어가면 반짝이는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몰래 춤을 추고 웃으며 노는 동안에는 세상 걱정 다 잊었어요. 그날은 특히 친구들이랑 춤을 추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꽤 늦어져서 집에 빨리 가야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엔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난다며 조심조심 들어가다가 결국 엄마한테 들켜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매를 맞았지요. 또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몰래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티켓 검사도 까다롭지 않았고 영화관 직원들도 너무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몰래 입장해서 팝콘도 사 먹고 재미있게 영화 봤어요.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마음은 이미 다른 세상에 빠져 있었죠. 한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쉿 하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살짝 긴장했지만 결국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학교 안 갔냐? 며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 다녀왔다고 말했어요. 결국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혼나고 그때는 거짓말도 밥 먹듯 했던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자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엄마 몰래 학교 빠지고 고고장 가고 영화관에 몰래 들어가 놀던 그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짜릿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걱정 끼치고 미안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그토록 엄하게 굴었던 건 다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요. 엄마의 잔소리가 때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어요. 저도 똑같이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엄마한테 못되게 했으니 똑같이 벌 받는 건가 싶어요. 가끔은 그때 좀 더 엄마 말을 잘 들을 걸 하고 후회도 합니다. 조금만 공부를 했으면 지금은 더 나은 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른이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친구가 소개팅 한번 해보자며 날 졸랐어요. 난 솔직히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었죠. 그래도 친구가 워낙 끈질기게 밀어붙여서
결국 엄마 몰래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약속 장소는 동네 빵집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도 잔잔했죠. 그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긴장한 얼굴로 말이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왠지 귀엽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죠. 서로 말이 많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음료수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곤 했죠. 소개팅 후에도 서로 연락을 자주 했어요. 매일매일 전화 통화는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를 묻고 작은 일상도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가까워졌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죠.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점점 더 가까워졌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됐죠. 노을 지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던 그 순간 너무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서 부랴부랴 짐을 싸고 올라갔어요. 그날 그는 말했죠. 우린 괜찮을 거야. 자주 통화하고 주말마다 보자. 서울과 지방, 전화로 버티는 사랑이 쉽진 않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그 사람에게 삐삐가 와서 방 안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땠어? 밥은 먹었어? 그 짧은 안부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너 누구랑 전화하니?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 말 못하고 전화기를 뒤로 숨겼죠. 근데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너 그 서울 간 사람이랑 아직 연락하지?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너 분명 고생해. 엄마가 살아보니깐 결혼이 사랑 가지고 살 수가 없더라. 더 마음이 깊어지기 전에 헤어져라. 엄마는 단호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엄마를 외면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다음 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엄마가 알게 되셨고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하신다고 그냥 우리 헤어지자고 말했죠. 그 후 그 남자에게 삐삐가 와도 무시했죠.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다짐했죠. 계속 연락 오는 걸 보면 그 사람도 내가 왜 이러는지 짐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누구지? 하고 내다봤는데 현관문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 그때 순간 제 심장이 진짜 멎는 줄 알았어요. 정미야, 너랑 통화 안 되니까 그냥 왔다. 너희 어머니 뵙고 얘기하고 싶어. 저는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아니야, 지금은 안 돼. 그냥 돌아가.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이미 안방에서 상황을 눈치챈 엄마가 거실로 나왔어요. 누구야? 이 사람이 그 남자냐? 들어오라고 해라. 거실 숨막히는 정적.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결혼? 지금 서울에서 왔다면서 당신이 무슨 책임질 준비가 돼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는 멈칫하다가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미 씨 제가 고생 안 시키고 지켜주겠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책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저는 정미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어머니 허락 없이 그럴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해서.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어요. 안 돼요. 사랑 가지고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어려서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혼이라는 게 사랑 가지고 안 돼요. 그깟 감정 하나 믿고 이 아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요?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사라지고 현실만 남아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어요. 엄마는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결국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을 버스 태워 보내고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 사람 하나 믿고 정말 괜찮을까? 계속 갈등했어요. 그런데도 가슴은 계속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죠. 결국 그날 새벽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정미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우리 같이 가자. 나 진짜 널 위해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엄마 몰래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그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4시,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맨발로 나왔어요. 현관문을 닫을 때 혹시 엄마가 깨지 않을까 숨을 죽였죠. 이게 옳은 선택일까?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어요. 낡은 대문, 엄마 신발, 익숙한 그 풍경이 왠지 모르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침 기차역 앞에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죠. 기차 안에서 그 사람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우리 잘 살 수 있겠지? 그가 조용히 묻더라고요. 응. 나는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때부터 두려웠어요. 도망치듯 서울로 온 우리.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 손 꼭 잡고 라면을 나눠 먹으면서도 우리 진짜 결혼한 부부 같다. 그런 말도 하고 비좁은 방이 마치 성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할 때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그 남자가 따뜻한 물로 저의 발을 닦아주며 서로의 하루를 위로했어요. 우리만 있으면 돼. 그 말이 그땐 전부였죠.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엄마에게서 삐삐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간격으로 무음으로 해놔도 계속 울렸어요. 심지어는 그 남자 삐삐로도 걸어왔어요. 어떻게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동네 친구들에게 물어봤겠죠. 무서웠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우리 사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5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평소보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쿵쿵쿵. 익숙한 발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 정미야.
열어. 엄마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자는 침대에서 얼어붙었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정미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도어락 없는 낡은 방,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을 못 주무신 눈이었죠. 그 순간, 저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좁은 방 안을 둘러보고 누추한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말한 행복이야? 그리고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 진짜 좋아해. 엄마, 제발 이해해줘.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람 좋아하는 건 나도 알아. 근데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아니야. 결국 엄마는 재고집을 꺾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가 떠난 다음 날 나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살은 따뜻한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밥을 차려주고 괜찮아? 묻고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품 안에서 더 이상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을 힘들게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미안했어요. 내가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수백 번을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밤 그가 잠든 얼굴을 보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헤어지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게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그만하자.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정미야, 왜 그래?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아서 보여드리자.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나 너무 무서워. 엄마한테도 죄책감 들고 우리 미래가 너무 무서워. 그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깨문 채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처음엔 진짜 행복했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너무 작아져. 사랑하는 너 옆에 있으면서 자꾸 죄인이 돼. 그 말을 하고 나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담배를 피우러 나갔어요. 그 뒷모습 정말 처음으로 이 사람도 어른이었구나 싶었어요. 나는 그가 담배 한 개비를 다 태우기 전에 짐을 챙겨 나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미워한 것도 아니고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이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뒤 나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내게 잘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을 말없이 방에서 울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밥을 먹으며 조심스레 말했어요. 정미야, 그만 좀 울고 이제 너도 정신 차려야지.
나는 말없이 밥 숟갈만 저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선 하나 보자. 정말 괜찮은 집 아들이래.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난 아직 그런 마음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인생 더 늦기 전에 붙잡아야 해. 사랑 타령하다가 평생 후회하고 싶어?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사랑을 택했다가 돌아온 건 상처와 현실뿐이었고 나는 더 이상 무모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 보기로 했어요. 토요일 작은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은 그 남자. 첫인상은 묻어냈고 말투도 조심스러웠어요. 아, 저의 직업은 세무서 공무원입니다. 부모님은 이 앞에서 장사를 크게 하고 계세요. 동네에서 알면 알만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솔직히 설레진 않았어요.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손끝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손을 놓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고 세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어요. 정미 씨, 저랑 결혼 생각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서 조용히 울었어요. 그 말이 가슴을 울린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순간 나는 너무 지쳐 있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기댈 곳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 됐다. 이제야 내 인생이 자리 잡는구나.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이었고 의무였고 현실이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결혼 후 나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말씀이 많고 간섭도 심하셨지만 며느리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여긴 시대였죠. 남편은 묻어냈고 나도 참고 살았어요. 그저 아이 낳고 잘 키우고 가끔 친정 다녀오는 게 전부였죠.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낳은 그의 겨울. 몸조리도 채 끝나지 않았을 때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나. 그의 입에서 들려온 말은 보증을 잘못 썼어. 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집으로 날아온 빨간 딱지들, 법원 등기 서류들. 그제야 현실이 보였어요. 남편은 사촌 형의 사업이 잘 될 거라 믿고 보증을 섰대요. 근데 그 형은 이미 잠적했고 우리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거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은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정미야, 네 고생만 시킨다. 미안하다. 우린 너희 형님 집으로 갈란다. 다 이야기해뒀단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형님 네 집으로 가셨고 저희 가족은 깡시골로 들어가게 됐어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까? 월세도 아니고 그 당시 사글세 30만 원짜리 집. 벽지는 곰팡이, 싱크대는 녹슬고 방 하나짜리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나마 그곳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30만 원조차도 손에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돈도 없었으니깐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였고 나는 큰맘 먹고 집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어요. 혹시 저희 방세는 좀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지금 당장 돈이 손에 없어서요. 집주인은 나를 위아래로 보더니 조금 인상을 쓰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대신 약속은 꼭 지켜요. 우리도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나는 그 자리에 고개를 몇 번이고 숙였어요. 그때 정말 구원자를 만난 느낌이었죠. 집에 돌아와 곰팡이 냄새 나는 방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피웠어요. 그렇게 빚을 갚으려고 신랑과 나는 말 그대로 일만 했어요. 아이들은 거의 방치 수준이었고 그래도 마음씨 착한 집주인분이 아이들을 자주 봐주셨고 주인 없는 땅에다가 작물을 길러서 끼니를 해결했죠. 아침 5시에 눈을 뜨면 나는 김밥집으로 출근했고 신랑은 동네 건설 현장으로 나갔어요. 저녁 7시에 돌아오면 나는 애들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밤 9시부터는 미싱 공장으로 향했죠. 거기서 새벽 2시까지 미싱 돌리며 눈을 비비다 졸다가 또 일하고 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무원 월급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허리 펴지 못하고 일하고 피곤해서 밥도 못 넘기면서도 오늘도 벌었어. 5만 원 하면서 나한테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참 더 마음 아프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30만 원씩 갚을 때마다 우린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참자. 곧 다 갚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 조금만이 끝이 없었어요. 애들은 어렸고 시골이라 어린이집도 없어서 둘째는 아기띠에 업고 일하러 나간 적도 있어요. 공장 사장님은 못마땅했지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사정했죠. 잠은 하루 3시간, 밥은 김밥 말면서 한 입씩. 명절도 저에게는 쉬는 날이 아니었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거울을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리는 늘 떡졌고 손톱은 다 닳아 있었고 웃음 한 번 없는 얼굴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생 끝에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랑도 기술 배워서 목공일로 조금씩 돈이 들어오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빚 다 갚았다. 그 말에 그날 밤 우린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엄마와 마주 앉았어요. 조용한 방 안, 천천히 뭔가 꺼내려는 듯한 엄마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정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좋아하던 그 사람과 결혼하게 냅둘 걸 그랬어.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살 줄은 몰랐어. 그때 내가 안 말리고 너가 그 사람과 살았으면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열리는 느낌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거 알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은 조용한 밤, 불 꺼진 방 한쪽 구석에서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런 상상에 잠기기도 하죠. 하지만 곧 눈을 떠요. 내 옆에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함께 부대끼며 웃고 떠드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 어떤 상상도 내 현실의 행복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고개를 들고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